계신가? 예, 집무실에 계세요. 자, 12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17일 러시아 어선을 타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 2명이 어제 오후 강원도 속초항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전하게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던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국무총리도 휴가를 취소하면서 정치권 전반이 휴가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에서의 혼란과 고립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존재하는가를 의심할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8월 2일 열리는 가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7월 31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한일 간 대화에 특별한 진전은 없고 계속 긴장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5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력 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방어 체계로는 대비가 힘든 신형 무기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개의치 않겠다는 뜻인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을 직접 거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업 분야를 포함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새로운 동맹 체제와의 대결 구도가 염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있었던 삼척항 목선이 상륙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그제도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NLL을 넘어서 남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지난 23일에는 9년 만에 직파 간첩이 검거되기도 해서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휴가를 취소하면 뭐합니까? 어수선한 외교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정치를 보면 외교 행위는 보이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우리 총장님이라고 추켜세우고 조국 민정수석은 퇴임하면 곧 이어서 법무장관으로 개선장군처럼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적폐청산에 국력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내용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중량급 전문가를 동원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원로들을 모셔서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의 동맹체제를 다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코드 인사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제안하고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되었던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의 구성을 위해 5당 사무총장이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조속히 기구가 출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안보 문제와 추경 처리가 합의되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의장 최입입니다. 상장회사에서 회계 감독은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현행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춘 회계 재무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 집단 소속 상장회사 199개 중 57개는 법률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대한항공과 태광산업을 비롯한 11개 회사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과 거래소에 현황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업무에 참고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고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을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금감원과 거래소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아하니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지난 목요일 경제개혁연대는 회계 재무 전문가 요건을 명확하게 위반한 11개 회사에 대해 법무부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방치한다면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회계 재무 전문가 요건을 위반한 상장회사를 적극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법무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거래소는 상시적으로 상장회사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적정 수준에 비해 176만 명 과잉이라고 합니다.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창업 등 많은 국민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자영업자와 시장의 제살깎기식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 또한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조조정이란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인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무리한 진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자가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우 또는 기존 자영업자가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정확한 상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인 국세청 금융위원회 간의 협력이 미진한 관계로 지역 상권의 정확한 매출 정보나 상권 동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 상권을 분석한다면 교통카드를 통한 연령별 유동인구,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상권 임대료 정보, 업종별 영업이익률 등 각종 빅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수직 가공해서
상권 분석을 한다면 과잉 업종과 유망 업종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법에 이러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지만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상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여 상권 정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규제 개혁 혁신법에 가장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주무관입니다. 요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내홍과 관련하여 제3지대와 정계 개편의 기사가 언론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지대 정계 개편과 관련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늪에 빠져 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서로에게 기회가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기회이다. 넷째, 바른미래당이 기회를 갖는 당이 되려면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개혁 지향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 다섯째, 안철수, 유승민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호남 의원들과 민평당 대한정치 모임의 조합은 이른바 스몰 텐트로서 성공하기 어렵다. 여섯째, 바른미래당의 승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지도급 인사라면 바른미래당 중심의 빅텐트를 치려면 어떤 깃발로, 어떤 세력과 어떤 정책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당을 살리는 싸움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당파 싸움에 불과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승리의 길을 찾았으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5월 8일 의총에서 화합, 개혁, 자강의 3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당시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 바른미래당의 통합선언문을 참고해서 3원칙을 천명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묘하게도 화합, 개혁, 자강의 3원칙은 바른미래당 통합선언문의 정신과 딱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화합, 개혁, 자강의 3원칙이 시대정신이고 바른미래당의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화합, 개혁, 자강의 3원칙을 선언해 놓고도 그동안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화합, 개혁, 자강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특히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께서 화합, 개혁, 자강의 3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천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경질이 아니라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될 거라고 합니다. 현실 감각 제로에 업무 수행 능력 낙제점을 받아도 대통령 호위 무사 노릇만 잘하면 장관이 되는 것입니까?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보여준 업무 수행 능력은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낙제점 수준인 조국 전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만 만점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사람이 16명에 이릅니다. 이 모두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전 수석의 무능과 실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조국 전 수석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죽창으로 맞서자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친일과 반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할 일입니까? 조국 전 수석이 사상 유례없는 퇴임사에서 촛불 명예혁명을 거론하며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한 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조국 전 수석이 한 일은 개혁일지 개악일지 알 수 없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정도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언급한 촛불 명예혁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적폐청산,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혼자 SNS 정치하는 데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통합은 뒷전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무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각보다 더 힘이 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해내지 못한 개혁을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문 대통령 SNS 특보나 정무보좌관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무능, 외교 무능, 안보 무능, 인사 독선 정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가올 개각에서도 조국 전 수석 같은 사람들로 코드 인사, 돌려막기 인사, 호위무사 인사를 한다면 국정개혁과 업적 창출은 영영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한말, 분열의 리더십으로 조선을 망국으로 내몬 고종이 되지 마십시오. 패전의 위기에 처한 영국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승리로 이끈 처칠이 되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이 고종이 걸었던 망국의 길인지 아니면 처칠이 걸었던 승리의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고하지 마시고 아니 임명장 수여까지 하시고 먼저 의결 먼저 회의 자료 6페이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각급 위원장 임명 절차 후에 임명장 수여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페이지 대표님. 예, 당대표 직속위원회 위원장 임명 권한입니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예, 정강정책 실현을 위해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 직속위원회인 두 분 중부당 중복지위원장 및 혁신성장 일자리 위원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인희 남양주가 위원장, 유길종 한현대 주둔교수, 각 중부담 중복지지역위원회 중복지위원회 위원장, 또 혁신성장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최고위원들 협의 거쳤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러면은 잠깐만. 중부담 중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이민희 현 남양주시 갑 지역위원장, 그리고 혁신성장일자리위원회 유길종 전 GM 대우자동차 사무노조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회의사항 두 번째,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상설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인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및 공정한 지방정보 만들기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안규옥, 이혜성, 백금산, 이성심 다 최고위원회 협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안규옥 현 인천지방변호사의 홍보위원장 변호사입니다. 또 외교통일위원장의 이혜석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그리고 대외협력위원장의 백금산 동대문구 을 지역위원장, 공정한 지방정부 만들기위원회 위원장의 이성심 서울시 관악구 의회 의원 5선 이렇게 임명합니다. 다음 9페이지 협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전략홍보위원장 임명권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의 전략을 수립하고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략홍보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자 합니다. 전략홍보위원장 최원식 변호사 제19대 국회의원인데 최고위원들 협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략홍보위원장의 최원식 변호사 제19대 국회의원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임명장 수여식 진행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장님. 임명장 최원식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전략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박수 부탁합니다. 이인희 위원장. 임명장 이인희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중부당 중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유길종 위원장 나오시죠. 임명장 유길종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혁신성장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알겠습니다. 안규욱 위원장님. 임명장 안귀옥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혜석 위원장님. 임명장 이혜성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백금산 위원장. 임명장 백금산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성심 위원장. 임명장 이성심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공정한 지방정부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9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됐습니다. 하나, 둘. 단체로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단체로 위원장님들, 네, 오늘 문병호 최고위원님과 제1회 정치회장님과 함께 촬영해 주시죠. 최원식 의원님 어떻게 좀 밀착해 주세요. 됐습니다. 하나, 둘.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화이팅! 다시 한번요. 바른미래당 화이팅!